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배우십시오. 임원들을 볼 때 경험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는가,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는가, 실패해서 배웠는가. 경험이 풍부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경험 없이 합심만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무모한 결정을 합니다. 리스크를 과소평가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합니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회장님도 처음 시작할 때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고쳤습니다. 경험 없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배우지 않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확신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반복합니다. 실수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경영을 선언할 때도 확신이 있었습니까? 반은 확신이고 반은 도전이었습니다. 변해야 한다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는 함께 찾아가야 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했습니다. 선진기업을 연구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경험을 쌓으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다 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확신했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확신을 갖되 겸손하라. 경험이 쌓일수록 신이 생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배워라. 실수하고 고쳐라. 그 과정이 확신을 만든다. 멘토를 찾으십시오. 경험 많은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그들의 실수를 듣고 교훈을 얻으십시오. 간접 경험입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사례입니다. 공부하십시오. 나의 경험과 연결하십시오. 확신의 기반을 넓히십시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십시오. 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험을 쌓으십시오. 성공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패하면 배웁니다. 둘 다 같이 있습니다. 점점 큰 프로젝트로 가십시오. 경험이 쌓이면서 확신도 커집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경험이 많다고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과거 경험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의심해야 합니다. 경험 위에 겸손을 더해야 합니다. 나도 70년을 경영했습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웁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장,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확신하되 겸손합니다. 경험을 믿되 맹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경험입니까? 착각입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경험이 없다면 인정하십시오. 경험을 쌓으십시오. 진짜 확신은 그때 생깁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단단한 확신은 시간이 걸립니다. 돈을 두려워하면 돈은 떠난다. 이상한 현상을 봅니다. 돈을 원하면서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돈을 만지면 무섭습니다. 책임이 부담됩니다. 실수할까봐 걱정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태도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돈을 편안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도구로 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하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투자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당시로는 거금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이걸 잃으면 떡하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봤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무서워하면 돈이 도망간다. 돈은 자신 있는 사람에게 간다 떨지 마라. 계산했으면 실행해라. 용기를 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물론 무모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정할 때는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그 확신을 느낍니다. 큰 계약을 앞두고 떨리는 영업직원을 봤습니다. 회장님, 100억 원짜리 계약입니다. 떨립니다. 말했습니다. 떨면 상대방도 안다. 불안해 보이면 계약 못한다. 당당하게 해라. 우리 제품의 가치를 확신해라.
100억이 작아 보일 만큼 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어라. 자세를 바꿨습니다.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성사됐습니다.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당당하니까 상대방이 믿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더 오는 자신감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돈 앞에서 위축됩니다. 이건 제 급이 아닙니다. 저한테는 너무 큽니다. 스스로 한계를 긋는 것입니다. 돈이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작은 돈만 따라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1000만 원 다루듯 다루면 된다. 본질은 같습니다. 교환하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대하십시오. 반도체에 수조 원을 투자할 때 떨렸습니다. 물론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봤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당당하게 결정했습니다. 따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 보이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우리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이런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받습니다. 돈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책임입니다. 큰 돈을 만지면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기회로 봐야 합니다. 작은 돈만 다루면 작은 책임만 집니다. 작은 영향력만 가집니다. 큰 일을 하려면 큰 돈을 다뤄야 합니다.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임원을 승진시킬 때 봅니다. 예산 규모가 100배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위축됩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제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당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과적으로 쓰겠습니다. 부자에게 맡깁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당당한 사람이 더 잘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기회를 잡습니다. 위축된 사람은 조심합니다. 실수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경험입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돈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신성시합니다. 함부로 못 다룹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도구를 두려워하면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망치를 두려워하는 목수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로 봐야 합니다. 연습하십시오. 작은 금액부터 편안하게 다루십시오. 1000만 원이 편해지면 억대로 가십시오. 편해지면 10억으로 가십시오. 단계적으로 익숙해지십시오. 큰 금액을 다루면 당연히 떨립니다.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만약 100억이 생긴다면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개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십시오. 계집니다. 돈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부자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들은 큰 돈을 편안하게 다룹니다. 관찰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들의 태도를 본받으십시오.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순간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기회가 많아집니다. 큰 프로젝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달라집니다. 삼성이 지금의 규모가 된 것도 돈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수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까?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확신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큰 돈 앞에서 떨립니까? 다면 지금 바꾸십시오. 돈은 도구입니다. 당당하게 다루십시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돈은 자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떨면 돈도 떨며 떠납니다. 확신하십시오. 돈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전략 없는 노력은 헛수고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을 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으면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략 없이 열심히만 하면 헛수고입니다. 전략이 없으면 올바른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해도 소용없습니다. 방향이 틀렸으면 빠를수록 더 빨리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80년대 초였습니다. 한 사업부가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열심이었습니다. 야근도 많았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장을 불렀습니다. 전략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업도 늘리고 생산도 늘리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활동입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경쟁 우위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우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략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십시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시장을 분석하고 경쟁사를 연구하고 우리 강점을 파악하십시오.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오십시오. 반발이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더 뒤처집니다. 틀렸습니다. 방향 없이 달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멈추고 방향을 잡는 것이 빠릅니다. 일주일 뒤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않겠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합니다. 경쟁을 피하고 품질과 서비스로 승부합니다. 중소기업 고객을 타깃으로 합니다. 대기업은 경쟁사에 맡깁니다. 좋았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달랐습니다. 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노력의 양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생겼습니다. 전략이 노력을 결과로 바꾼 것입니다. 젊은 창업자들을 만납니다. 하루에 16시간 일합니다. 자랑합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전략이 무엇입니까? 일단 열심히 하면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길은 만드는 것입니다.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략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집중하기로 했을 때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여러 사업 기회가 있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한다.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다 했다면 자원이 분산됐을 것입니다. 반도체에서도 중도반단 위치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전략적 선택이 세계 1위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고객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경쟁자는 누구인가? 그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으면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답이 뭐하면 전략이 없는 것입니다. 노력하기 전에 답하십시오. 전략은 문서가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써놓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전략은 매일의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고객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모든 선택이 전략을 반영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헷갈려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전략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먼저다, 저것은 나중이다. 또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단순해집니다. 회의 시간도 줄어듭니다. 전략이 없으면 매번 토론합니다. 이걸 해야 할까요? 끝없이 논쟁합니다. 전략이 있으면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략에 맞는가 빠르게 결정합니다. 물론 전략은 고정불변이 아닙니다. 시장이 변하면 전략도 바뀝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바꾸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 바꾸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새로운 전략은 무엇인가?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쁜 것을 자랑합니다. 미팅이 하루 종일입니다. 이메일이 수백 통입니다. 불쌍합니다.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있으면 중요한 것에만 시간을 씁니다. 나머지는 거절합니다. 스티브 잡스를 보십시오. 애플로 복귀했을 때 제품이 수십 개였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정리했습니다. 내 개만 남겼습니다. 이것만 한다. 나머지는 버린다.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애플이 부활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합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전략이 있습니까? 왜 그 일을 하는지 명확합니까?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쁜 것뿐입니까? 멈추십시오. 하루라도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전략을 점검하십시오. 없으면 만드십시오. 있으면 재확인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이 전략에 맞습니까? 맞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전략에 맞는 일을 하십시오.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전략 없는 노력은 쁜 것일 뿐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지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전략이 있는 노력은 다릅니다. 명확합니다. 집중됩니다. 성과가 나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합니다. 삼성이 여기까지 온 것은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략적 노력 때문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명확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략을 점검하십시오. 아마도 전략이 없거나 잘못됐을 것입니다.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노력하십시오. 이번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략이 있는 노력이니까요. 부자는 체계를 만들고 계속 개선한다. 천재적 직관으로 한두 번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부자는 체계로 움직입니다. 시스템으로 성공을 반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깁니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천재성이 아닙니다. 체계입니다. 모든 투자 결정을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문서화했습니다. 반복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깁니다. 70년대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에 의존했습니다. 핵심 인력이 떠나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품질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생산 공정을 표준화했습니다. 영업 프로세스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창의성이 죽습니다. 됩니다. 설득했습니다. 체계가 창의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줍니다. 기본이 체계로 돌아가면 창의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품질이 일정해졌습니다. 누가 만들어도 같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신입 사원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체계가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체계만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이 변합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고객 요구가 달라집니다. 체계도 진화해야 합니다. 매년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묻습니다. 현장 의견을 듣습니다. 들을 분석합니다. 개선점을 찾습니다. 업데이트합니다. 체계가 살아 움직입니다. 일본 기업들에게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카이젠, 완벽한 체계란 없습니다. 계속 나아지는 체계만 있을 뿐입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합니다. 1년이면 크게 달라집니다. 젊은 창업자들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작습니다. 체계는 크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틀렸습니다. 커지면 체계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습관이 굳어집니다. 저항이 큽니다. 체계를 만드십시오.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정교하게 만들면 됩니다. 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체계화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매번 하는 일, 여러 사람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체계로 만드십시오. 들을 만드십시오.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표준을 정하십시오. 고객 응대를 봅시다. 직원마다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 경험이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좋고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계가 있으면 일정합니다. 누가 해도 같은 수준입니다. 고객이 믿습니다. 삼성 서비스 센터를 보십시오. 전국 어디든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체계 덕분입니다. 표준화됐습니다. 교육이 통일됐습니다. 프로세스가 정해졌습니다. 고객이 만족합니다. 체계가 있으면 확장이 쉽습니다. 새 지점을 열어도 금방 같은 수준이 됩니다. 체계를 복제하면 되니까요. 체계 없이 확장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망합니다. 프랜차이즈를 보십시오.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는 체계가 완벽합니다 맥도날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어디서나 같은 맛입니다. 체계입니다. 조리 방법, 재료 관리, 서비스 절차, 모든 것이 매뉴얼입니다. 체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측정입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핵심 지표를 정하십시오. 품질 지표, 생산성 지표, 만족도 지표, 자로 만드십시오. 더가 개선을 이끕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불량률, 생산시간, 재고 회전율, 고객 만족도, 수천 개 지표가 있습니다. 매일 봅니다. 이상이 보이면 즉시 대응합니다. 체계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합니다. 체계는 책임도 명확하게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정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생겼는지 압니다. 책임 회피가 어렵습니다. 투명해집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체계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체계는 도구입니다. 고객을 위한 것입니다. 성과를 위한 것입니다. 체계 자체를 위한 체계가 되면 관료주의입니다. 경직됩니다. 유연성을 유지하십시오. 체계를 지키되 맹신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 예외를 허용하십시오. 하지만 예외가 많아지면 체계를 고쳐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선 문화를 만드십시오. 직원들이 체계 개선을 제안하게 하십시오. 현장이 가장 잘 압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를 고치면 더 나아지는지 제안을 받으십시오. 좋은 제안은 반영하십시오. 보상하십시오. 삼성에는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개선안을 낼 수 있습니다. 되면 포상합니다. 작은 것도 좋습니다. 1000개의 작은 개선이 모여 큰 혁신이 됩니다. 체계가 진화합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요즘은 좋은 시스템이 많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반도체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산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삼성바이오가 성장한 이유를 아십니까? 기술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는지 먼저 읽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바이오 산업은 대부분 서구 기업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기술 격차도 컸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생산을 외주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구조를 재설계했습니다. 위탁 생산이라는 개념에 집중했습니다. 품질과 속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투자 결정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인천 송도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를 갖췄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술 인력을 키우고 품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초기엔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 왜 바이오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이오는 미래 산업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품 수요는 발합니다. 흉형 치료가 보편화됩니다. 이 흐름을 놓치면 10년 뒤 후회합니다. 세계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품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계약은 취소됩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품질을 점검했습니다. 고객사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생산 능력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세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략의 힘입니다. 시장을 먼저 읽고 구조를 설계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바이오 산업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부상합니다. 기술의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품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화를 잇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산업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의 이익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삼성바이오의 사례를 기억하십시오. 시장을 먼저 읽고
구조를 설계한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을 보는 눈입니다. 미래 산업은 지금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세상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반복되는 현상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놓칩니다. 폐소음의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다릅니다. 사소한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읽어냅니다. 80년대 말 일본 전자제품이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봤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혁신 속도가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패턴이었습니다. 강자가 약해지는 신호였습니다. 조직의 형식이 굳어지면 혁신은 멈춥니다. 일본 기업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성공의 관성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속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의사결정을 단순화했습니다. 시장을 관찰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기업이 성장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빠르게 대응합니다. 품질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기업도 패턴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내부 정치에 매몰됩니다. 고객보다 조직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숫자를 봤습니다. 판매량, 시장 점유율, 고객 만족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전월 대비 퍼센트 하락이 반복되면 문제입니다. 3개월 연속이면 구조적 문제입니다. 즉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선을 읽으려면 기록이 필수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부자는 감이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시장의 패턴은 계절처럼 반복됩니다. 호황과 불황이 돌아옵니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구기술이 사라집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불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준비할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고객의 행동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가격에 민감한 시기가 있습니다. 품질을 우선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면 전략이 명확해집니다. 언제 공격하고 언제 방어할지 알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전략의 반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매일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은 패턴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 패턴을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사소한 변화를 되는 현상을 분석하십시오. 그 속에 부의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후퇴입니다.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집니다. 이것이 시장의 법칙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변해야 합니다. 90년대 초반 삼성전자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늘고 이익도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순간 경쟁자가 치고 올라옵니다. 일본 기업들을 봤습니다. 그들도 한때 세계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에 빠졌습니다. 결과는 추락이었습니다. 강하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현상 유지는 적응의 반대입니다. 조직이 안정되면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꺼립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조직의 함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지금 하는 방식이 최선입니까?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까?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우리는 변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불량품을 태웠습니다. 임직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깨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습니다. 시장은 가혹합니다.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경쟁자에게 자리를 내줍니다. 고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제품이 나오면 즉시 갈아탑니다. 충성도는 환상입니다. 품질과 가격이 실체입니다. 현상 유지로는
고객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변화는 통스럽습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천천히 죽는 것과 빠르게 변하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조직은 신호가 있습니다. 회의가 형식적입니다. 새로운 제안이 없습니다. 모두가 전례를 따릅니다. 이런 조직은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임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일을 내일도 똑같이 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방법을 작은 개선이라도 좋습니다. 변화를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조직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시장은 변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는 패배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십시오.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고 통스럽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디고 패를 견디고 외로움을 견딥니다. 견디지 못하면 중도에 무너집니다. 보는 순간의 행운이 아니라 오랜 인내의 결과입니다. 70년대 말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모두 말렸습니다. 돈만 날린다고 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무슨 반도체냐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첫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투자만 하고 수익은 없었습니다. 제 초기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적자였습니다. 기술은 따라잡히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믿고 과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언젠가는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성공을 원합니다. 1년 안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부는 10년, 20년에 걸쳐 쌓입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가 견디지 못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80년대 중반 반도체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DRAM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엄청난 적자를 봤습니다. 임원들이 사업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졌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쟁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일 때 우리는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도 늘렸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회복되자 우리가 1등이 됐습니다. 견딘 자의 승리였습니다. 견디는 힘은 훈련됩니다. 작은 고통부터 견뎌내야 합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회피하는 사람은 큰 시련도 못 견딥니다. 저는 일부러 불편한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부자들을 보십시오.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긴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수십 년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손정희는 무수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초기에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견뎠습니다. 시장은 견디는 사람을 시험합니다. 수없이 흔듭니다.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 버티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떨어집니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성공했을 텐데 포기합니다.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견디는 힘이 불을 만듭니다. 빠른 성공은 없습니다. 오직 긴 인내만이 있을 뿐입니다. 견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부자를 꿈꾸지 마십시오. 소문은 많습니다. 시장에는 온갖 이야기가 떠돕니다. 누구는 이렇게 됐다더라. 저 회사는 곧 망한다더라. 귀로 듣는 정보는 대부분 왜곡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진실은 숫자에 있습니다. 숫자만이 객관적입니다. 80년대 후반 일본 기업들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소니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신제품 출시 주기가 길어졌습니다.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 맞게 해석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매출 2, 재고, 회전율 2, 숫자들이 기업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보고서를 봤습니다. 전날의 생산량, 불량률, 판매량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불량률이 0.5%만 올라가도 원인을 물었습니다. 판매량이 2%만 떨어져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많은 경영자들이 감으로 판단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는 식입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분위기는 주관적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빠집니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합니다. 추세를 보여줍니다. 패턴을 알려줍니다. 90년대 중반 중국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연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의 가전 보급률, 소득 증가율, 도시화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를 보니 지혜가 명확했습니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숫자를 읽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매출이 늘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고도 늘었다면 문제입니다. 이익이 줄었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래 투자 때문이라면 오히려 좋습니다. 맥락을 봐야 합니다. 시장의 변화도 숫자로 읽습니다. 특정 제품의 판매량이 3개월 연속 5% 이상 증가하면 트렌드입니다.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이 연속해서 하락하면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신호를 빨리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을 그르칩니다. 누군가 무섭다는 말에 겁먹습니다. 객관적인 전망에 들돕니다. 하지만 숫자 앞에서는 냉정해집니다. 데이터가 나쁘면 인정하고 대응합니다. 데이터가 좋으면 확신하고 밀어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보로 판단하십니까? 소문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위험합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십시오. 추세를 분석하십시오. 시장은 숫자로 말합니다. 귀가 아니라 눈으로 봐야 합니다. 숫자를 읽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조직에는 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건드리면 불편해지니까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회피합니다. 하지만 리더는 다릅니다. 불편함을 정면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것이 조직을 살립니다. 90년대 초 삼성 내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하던 대로 후배도 했습니다.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과를 내려면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편하다고 피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불량품을 태웠습니다. 임직원들 앞에서 낡은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불편했지만 필요했습니다. 불편함을 다룰 때는 명확해야 합니다. 돌려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다. 이것은 바꿔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감정은 배제하되 사실은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인기를 원합니다. 직원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편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덮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망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전략은 실패할 것이다. 듣기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조직은 방향을 잃습니다. 불편함을 다루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의 책임은 조직의 생존입니다. 개인적 편안함이 아닙니다. 한편에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조직 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간 마찰, 인사, 문제, 성과 논란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조직이 썩습니다. 저는 즉시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테이블 위로 꺼내놓고 다뤘습니다. 불편함을 다룬 후에는 해결책도 제시해야 합니다. 비판만 하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야 조직이 움직입니다. 여러분은 조직의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면서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리더는 불편함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면으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테이블 위로 꺼내놓으십시오. 조직을 살리자면 불편해져야 합니다. 변화가 빠를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오답이 됩니다.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바로 이럴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변화에 떠밀리면 표류할 뿐입니다. 2000년대 초반 디지털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아날로그 제품들이 급속히 사라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을 밀어냈습니다. MP3가 CD를 대체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격변기에 우리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품질과 속도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말했습니다. 명확하고 판명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라. 판식일수록 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하면 혼선이 생깁니다. 우리의 기준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가장 빠르게 만든다. 이것뿐이었습니다. 변하는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방향을 잃었습니다. 또 해보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트렌드를 쫓아다녔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달랐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유행이어도 품질을 담보할 수 없으면 포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보십시오. 기술 변화 속도가 살인적입니다. 6개월이면 세대가 바뀝니다. 이런 산업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공정 미세화와 수율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든 이 두 가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집니다. 회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준에 비춰보면 답이 나옵니다.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합니다. 단순합니다. 90년대 말 표시장치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도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확실했습니다. 화질과 생산성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으로 물량 공세를 펼칠 때 우리는 화질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표면적인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준입니다. 유행이나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직원들에게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말하면 각자 다르게 이해합니다. 저는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품질이 생명이다. 불량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1000번을 말해도 모자랍니다. 변화는 계속됩니다. 앞으로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고 단순한 기준. 그것이 급변하는 시대를 헤쳐나갈 나침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기준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경쟁자가 실수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봐라, 역시 안 되는구나. 쭈레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경쟁자의 실패에서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가?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80년대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 크라이슬러가 일본 차에 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업을 조롱했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왜 무너졌는가? 품질 관리 실패, 비대한 조직, 느린 의사결정 원인이었습니다. 경쟁자의 성공에서도 배우지만 실패에서도 배웁니다. 오히려 실패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쟁사들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 이들의 제품을 분해했습니다. 제품 하나하나를 살폈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는가? 어떤 기술을 썼는가? 우리보다 나은 점은 무엇인가? 단점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자가 신제품을 내놓으면 즉시 구매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분석했습니다. 장점은 벤치마킹했습니다. 단점은 우리 제품에서 개선했습니다. 경쟁자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하고 배웠습니다. 90년대 중반 노키아가 휴대전화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은 좌절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키아를 배우자. 그들이 왜 1등인지 정확히 파악하자. 디자인, 사용자, 경험, 유통망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노키아의 성공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핵심 경쟁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파악한 후 우리만의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휴대전화 시장에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경쟁자의 단점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웃지 말고 분석하십시오. 그 단점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일시적 실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라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일본 전자업체들이 연속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계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무너진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의사결정 부족, 연공서열, 혁신 부족.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즉시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경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함께 시장을 키우는 동료입니다. 물론 이기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를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술을 쓸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다.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80년대 중반 기술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연구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어도 고객이 필요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 개발과 시장 분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에만 집착합니다. 최신 기술을 확보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원칙이 명확해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앞서갔습니다. 하지만 기술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가?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원칙은 위기 때 더 중요합니다. 이익은 나지 않고 비용만 쌓였습니다. 주변에서 철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버텼습니다. 10년 후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몰랐을 때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찾으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표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못 보는 것이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액정 표시장치에 투자했습니다. 당시는 브라운관이 주류였습니다. 액정은 비싸고 화질도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평판 디스플레이가 미래라고 남들이 의심할 때 집중 투자했습니다. 기회는 불확실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확실해 보이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불확실하기에 남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장벽이 두려움을 넘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기회를 알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천장이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가능성이 열립니다. 성장 속도가 폭발합니다. 생각의 크기가 결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80년대 중반 삼성전자의 매출은 수조 원대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큰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니, 필립스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계 5위 안에 들겠다고. 세계를 목표로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전략, 투자, 인재 확보, 스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계 기준으로 생각하려면 먼저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임직원들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선진국 기업들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제품, 기술, 시스템을 배우게 했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만든 제품은 세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일본 소비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성소 온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은 경쟁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무시하거나 비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경쟁자는 거울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비웃지 마십시오. 구조를 배우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장의 길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술과 원칙입니다. 기술은 수단을 제공하고 원칙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미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말 세계는 반도체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술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술로 구현해야 합니다. 지식을 제품으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능력, 그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기술은 방향을 잃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단기 이익을 위해 원칙을 버립니다. 품질을 낮추고 비용을 줄입니다. 그 순간 미래를 잃습니다. 우리는 위기에도 원칙을 지켰습니다. 품질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원칙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술만 앞서면 방향을 잃습니다. 원칙만 고집하면 시대에 뒤처집니다. 둘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기술로 가능성을 확장하고 원칙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천년대 들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반도체, 플레이,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원칙도 명확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한다. 기술과 원칙이 만나 본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술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원칙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기술은 계속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미래를 장악하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합니다. 모두가 아는 기회는 이미 기회가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수익은 줄어듭니다. 진짜 기회는 남들이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선점의 본질입니다. 70년대 후반 반도체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이 왜 반도체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섬유나 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을. 남들이 모를 때 시작했기에 기회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혁신이고 기회입니다. 모두가 보는 것에는 더 이상 혁신이 없습니다. 90년대 초반 중국 시장을 봤습니다. 당시 중국은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무시했습니다. 시장이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인구 13억의 잠재력을 봤습니다. 개혁 개방의 속도를 봤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진출했습니다. 초기 투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실행이 중요합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들이 눈치채기 전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저는 결정하면 즉시 실행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위험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보상은 엄청납니다. 선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균형을 따져야 합니다. 배터리 산업을 보십시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전기차는 먼 미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기업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를 때 준비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주목하는 곳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으십시오. 불확실해 보이는 곳을 연구하십시오.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미래를 가집니다. 국내 시장만 보면 작습니다. 그래야 세계 시장에서 팔립니다. 90년대 세계화를 본격화했습니다. 대륙에 생산기지를 세웠습니다. 연주소도 세계 곳곳에 만들었습니다. 현지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세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했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생각하면 경쟁 상대가 달라집니다. 국내 기업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필립스와 비교합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결과도 높아집니다. 낮은 기준으로는 절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품질 기준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독일, 일본 제품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1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1등이 돼야 합니다. 2000년대 들어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풀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마케팅, 모든 면에서 최고를 추구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생각하고 준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국내 시장만 봤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세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인재도 달라집니다. 국내 인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 최고 인재를 영입해야 합니다. 나이 학력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실력만 봅니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여야 세계 최고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생각하십니까? 국내 시장만 보고 계십니까? 시야를 넓히십시오.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십시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순간 성장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세계가 여러분의 무대입니다. 삼성 SDI는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사라졌지만 우리는 남았습니다. 운이 아닙니다. 전략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남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산업에도 적용되는 생존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중반 2차전지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당시는 일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였습니다. 기술도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확히 했습니다. 가 시장은 포기합니다. 프리미엄 시장에 집중합니다. 노트북, 휴대전화용 고성능 배터리에 올인했습니다. 초기 10년은 고통이었습니다. 투자가 계속됐습니다. 임원들이 사업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배터리는 미래 산업입니다. 전자기기가 늘어날수록 수요는 폭발합니다. 견뎠습니다.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용량을 늘리고 크기를 줄이는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안전성도 강화했습니다. 품질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많이 파는 전략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기회가 왔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열렸습니다.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 축적한 기술이 빛을 발했습니다. 삼성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의 공급업체가 됐습니다.